도스토옙스키의 중기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번역으로는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이 모욕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기 도스토옙스키 하면서 이걸 이제 개관을 좀 했었는데요. 어젯밤에 논문 심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보통 이제 큰 충격을 받으면 뭐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문장이 따라 나와야 되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또 12시간에 육박하는 네, 수면을 취하고 나서 너무 기분이 이제 좋아져가지고, 네, 보니까 이건 아주 훌륭한 심사평이었다. 요는 이제 수정후 게재여가지고 수정을 대빵 많이 해야 되는데, 심사 결과를 보니까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이더라고요. 재심을 주신 분은 이제 이게 지금 실기에는 문제가 되게 많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 수정후 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서 수정을 해야 되지만, 뭐 이번 학술지에 이번 호에 실어도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세 분 다 이제 수정 사항이 되게 많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편집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치거든요. 거쳐서 점수상으로는 예컨대 뭐 수정후 재심에 가깝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정도면 게재해도 되겠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면은 게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아주 힘들게 그 자매찐의 우리하고 조지 오웰의 1984, 그 다음에 뉴 브레이브 월드, 그 멋진 신세계, 그거 저기 아돌 석슬리의 비교한 논문을 싣게 됐는데, 그 논문은 처음 게재 불가, 그 다음 수정후 재심, 그 다음에 또 수정후 재심이 될 뻔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수정후 게재입니다. 근데 그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수정후 게재가 되는 경우라 해도 3인의 심사위원 중에서 2명은 적어도 수정후 게재를 이제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산술적으로도 그렇기도 하지만 저희 체감으로, 느낌으로도 있죠. 적어도 한 심사위원 정도는 게재가를 주는 게 보통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썼을 때 느낌이 이거 좀 괜찮게 썼다 싶은 논문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게재가를 주면 다른 분이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이 심지어 나올 수도 있어요. 극과 극을 이제 달리는 심사평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 개개인의 어떤 그 판단 해석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이 정도면 이제 게재가 가능한 거죠, 수정해서. 그래서 이번 이제 그 논문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고쳐서 실으면 되게끔 아주 그래서 만족스럽게 이제 됐는데요. 충격을 받았던 건 별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일이 있는데, 뭐 백지 번역 포함 논문을 고쳐야 돼서, 내일이 오지 말아라. 그 이제 잠을 많이 잔 거죠. 그러니까 자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논문도 뭐 쓸만한 것 같고 뭐 그렇게 고칠만한 것 같고 이제 이렇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네토츠카 네즈바노바 논문의 이은 연구인데, 솔직히 말하자면 네토츠카 네즈바노바보다 분량은 2배예요. 근데 진짜 딱 2배 더 지루해요. 그리고 이제 네토츠카 네즈바노바는 성장소설이라는 키워드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레퍼런스를 잔뜩 읽고 정리를 하면 후가시 뽀대가 잡히잖아요. 어쨌거나 그 레퍼런스 정리들이 많이 들어가고, 뭐 성장소설, 교양소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뛰어난 연구자들의 또 이름이 들어가니까 뭔가 공부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욕받고 상처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모욕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작품이 워낙 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작품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최대한 이제 작품을 꼼꼼하게 읽고서 정리를 해보자 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연구서에 한 챕터로 넣어야 되는데, 그냥 넣기보다는 그래도 이참에 레퍼런스도 좀 뒤져보고 학적으로 좀 공부를 한 다음에 나중에 좀 편집을 해갖고 넣자라는 마음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깜이라 그러죠. 소설감, 논문감, 이 잘 안 잡히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고,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논문을 안 쓸 거냔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같은 필자의 경우에도, 이 경우는 이제 저죠. 같은 필자의 경우에도 연구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실 논문의 수준이나 느낌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DBP나 뭐 키스나 이런 데서 논문을 검색하고 다운해서 보실 텐데요. 네, 다운해서 보실 텐데, 인용 지수라는 게 있어요. 제일 많이 인용되고 활용되는 게 까라마조프 논문인 거예요. 그것도 스메르자코프에 대해서도 썼는데 그거는 안 읽어요. 이반 까라마조프에 대해서 쓴 거를 많이들 읽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딱히 잘 써서이기도 할까요? 라기보다는
수요가 이제 높은 거죠. 근데 이제 학자의 입장에서는 맨날 그런 것만 갖고 쓸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전공이 도스옙스키인데 도스옙스키만 놓고 봐도 맨날 그런 작품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골치 아픈, 길기만 하고 재미도 없고 뭐 학적으로 찝어낼 코드도 없는 그런 작품도 있거든요. 예컨대 분신 같으면 길고 재미없어요. 하지만 학적으로 찝어낼 수 있는 코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논문 쓰기는 편한 작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제 모욕받은 사람들은 또 그렇지도 않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 이거 좀 힘들겠다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수정우 교재는 아주 고마운 심사 그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논문을 쓰면서 이제 그 범주화한 건 이런 거예요. 크게 이제 세 가지 문제 의식을 이 작품에서 우리가 이제 뽑아올 수 있는데, 우선이 이제 이 작품은 그 크게 이제 두 가지 서사가 있는데요. 넬리라는 이제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펼쳐지는 서사가 있고요. 나타샤라는 이제 20살 전후한 이런 이제 젊은 아가씨가 중심에 있는 서사가 있습니다. 둘 다 뭐예요? 여성 서사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페미니즘에 관심 별로 없고, 이거를 여성 서사로 보기에는 또 문제가 많고, 만약에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19세기 러시아 문학에서 뭔가 작품을 하나 가져오려면, 예컨대 내가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어서 여성 서사의 관점에서 뭔가 연구를 하려면 체누셰프스키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게 더 적합한 작품이지, 도스옙스키, 톨스토이가 여성에 대해서 갖는 어떤 그 태도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제가 볼 때 일반적이고 마초적이고, 왜냐하면 당시 그 19세기 남성의 시각들을 반영하니까. 그래서 적합한 주제가 아닙니다.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냥 이제 최대한 그 안을 들여다보자라는 쪽인데, 예, 그래서 자, 넬리 서사 이야기에 우선은 이제 중점을 맞추고요. 여기 서론도 좀 많이 고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넬리 서사, 나타샤 서사 같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보세요. 중원본 하잖아요. 정리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의 그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을 보면은, 나도 부족한 거 많지만은 남들도 별 수 없다가 아니라, 아,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남들도 다 그만큼은 하고 있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되게 사소한 거에서 이제 틀린 분들도 이렇게 어떻게 무식한 소리를 썼지라고 싶은 분들도 그래도 또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지적들을 많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중원본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좀 정리가 잘 못됐다는 거를 알 수 있고, 그걸 이제 일주일 안에 빨리 메꿔보도록 이제 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넬리 서사, 나타샤 서사가 이제 같이 나오는데, 이게 공히 이 두 개를 이제 역금으로 해서 이거를 이어주는 발콥스키라는 인물이 있는데, 발콥스키 공작이 넬리의 친생부이면서 나중에 밝혀지는 바로는 나타샤의 예비 시아버지. 근데 결국 결혼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저씨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요. 이제 악역 도스옙스키식 빌런이 또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서 첫째 감상주의와 낭만주의를 배면으로 하여 자기만의 어떤 페테르부르크 서사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요게 이제 중요한 대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로 나타샤 서사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데, 연애 소설을 써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젊은 도스옙스키에게는 없었는데 지금 중년 장년 도스옙스키에게 나타난 키워드는 뭐냐면은 모욕, 굴욕, 상처, 학대,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를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그 버림받고, 그 다음에 요즘은 여러분이 그 스토킹입니다. 짝사랑, 이른바 우리가 짝사랑이라고 부르는 거. 근데 이게 사실 그 되게 병리적인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는데 나는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계속 자기한테 주입을 하면서 자기 환상의 끝간대까지 이제 몰고 가는 건데, 그런 거 도스옙스키 주인공들이 잘하잖아요. 이런 어떤 자기 기만. 이 소설에 나오는 표현을 쓰자면은 고통의 이기주의예요. 어떤 심사위원분이 놓쳤던데, 이건 이제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작품 속에 나와요. 고통의 이기주의. 그러니까 도스옙스키만이 쓸 수 있는 사실 그런 표현인데요. 고통받음으로 해서 만족을 느끼니까요. 그게 또 그 나름의 이기주의. 이타주의를 가장한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도 마조히즘의 정점에 이제 있는 그런 인물들을 내세웁니다. 연애 서사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게 이제 이번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되게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어떤 코드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상, 낭만, 코드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두 부분에서 공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존의 문학 작품들 그 레퍼런스를 도스옙스키가 대거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다. 인유라고 하죠. 인유 갖고 오고 인용하고 압류 숨겨져 있는 여러 그 인유들이 또한 많은 거죠.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지적하는 게 작품이 너무 자기적이고 오버하는 거죠. 한마디로 너무 인위적이고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이런 이제 사건들을 계속 다룬다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요, 그 넬리 서사, 나타샤 서사를 잇는 작가의 서사가 됩니다. 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반 페트로비치, 그러니까 바냐라고 이제 애칭으로 불리는데요. 이반 페트로비치 바냐라는 화자가 나옵니다. 이 화자는 작가예요. 작가이고 젊은 날에 뭘 썼냐 하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써가지고 비평가 비한테 굉장히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비평가 비는 결핵으로 얼마 전에 이제 죽었고요. 딱 들어봐도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전기를 그 사상범으로 재판받고 옥살이하고 한 것만 빼고 그냥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파갖고 오늘 내일 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제 설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자전적인 인물을 이제 내세우고 요즘 같으면 이제 이게 오토픽션 사소설 거의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기의 도스토옙스키 이미 이제 그 나이가 이제 지긋이 된 40 이렇게 이제 된 도스토옙스키가 40을 넘긴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뭡니까? 그 과거에 자기의 가장 빛났던 시절을 되짚어 보면서 그 죽음의 정조가 되게 만연한데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 이제 내가 어떤 글을 쓸 것인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한번 이제 짚어보는 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이 소설 속에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아무리 점수를 주려고 해도 네. 아무리 점수를 주려고 해도 일단은 그 이야기의 양이 요만한데 이건 중평감인데 이거를 이렇게 늘려서 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설이. 너무 이거는 괴로운 거죠. 사실 도스토옙스키가 썼으니까 읽는 거지. 그래서 작품의 의의는 이제 창작 전반에서 이 작품이 갖는 어떤 그 힘이 있잖아요. 그거에서 찾아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페테르부르크 서사를 내가 창조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도스토옙스키가 되게 이제 이 편지 같은 데서 많이 했는데 페테르부르크 서사의 최고봉이자 자기가 이제 지금까지 쓴 것 중에 제일 잘 썼다라고 생각한 가난한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페테르부르크 서사를 써보겠다. 여기도 이제 배경이 페테르부르크거든요. 해서 이제 연애 소설을 말하자면 써보는데 썩 이제 성공했다고는 못할 것이고요. 바로 직후에 사실상 이게 61년이고 제아벌이 66년이니까 사실 5년이에요. 그 사이에 다른 거 몇 개 쓰기도 하지만은 이제 걸출한 페테르부르크 서사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걸 쓸 때 도스토옙스키는 지가 나중에 제아벌을 쓸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는 도스토옙스키를 다 알고 이걸 보는 거지만 작가의 입장에서는 내일 당장 뇌출혈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게다가 이 뇌전증 환자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가 뭐 연일 굉장히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이거를 겪은 작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쓸 때는 사실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쩌면 이게 최고작인 거죠. 혹은 이제 그 김영하 작가의 표현대로 이 작품이 딱히 잘 썼다라기보다는 제일 최근 작품이니까 지금 나온 작품이니까 그래도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예쁜 말을 또한 이제 해줘야 되고요. 논문을 쓰는 입장에서도 그래도 이제 최대한 작품의 어떤 장점을 이렇게 끄집어내 보려고 이제 애를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심사위원들 쓴 걸 보면서 참 많이 느끼는데 제가 지난 학기죠. 벌써 너무 힘들어가지고 심사 제안을 3번을 고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심사를 되게 조금 받거든요. 일종의 품앗이로 나도 논문을 투고를 해야 되니까 다른 분의 이제 심사를 또 받아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다른 분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어떨 때는 이번 호에 내가 논문을 투고하기도 하고 다른 분 거를 심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학계라는 게 이게 되게 좁기도 하고 작품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고치고 나서 좀 더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혹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한번 찍도록 하고요. 그 논문 게재가, 수종우 게재, 수종우 재심 하나 더 있어요. 게재 불가. 이제 이런 비교적 엄정한 척하는 혹은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학술 논문이 이제 나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른바 학술 논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쓰는 혹은 뭐 지금 이렇게 쓰여지는 여러 글들보다 과연 그렇게 우월한가 엄정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회의적입니다. 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논문을 우리가 심사를 할 때 혹은 심사를 제가 받을 때 이거는 에세이 같다.
이건 학술 논문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작품 번역에 실리는 해설 같다. 혹은 이건 무슨 서평 같다. 이거를 약간 그 부정적인 언어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 명백하게 부정적인 언어로. 그러니까 이 학술 논문은 서평이라든지 이런 에세이라든지 뭐 다른 그 번역 뒤에 실리는 작품 해설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더 위에 있다라는 식의 이제 전제가 들어가는데 크게 동의하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읽어보면 논문이 더 못할 때가 되게 많고, 근데 이제 학술 논문이라고 할 때 학술성을 담보해 주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일단 레퍼런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있어 보이게 하려면은 이제 이런 작품이 아니라 레퍼런스를 좀 그럴듯하게 많이 써먹을 수 있는 작품을 갖고 오는 게 전략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논문, 나쁜 논문이 뭐냐. 저도 계제가를 받아본 적도 많지만 계제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 논문이 딱히 잘 쓴 논문도 아니고 제가 그 논문에 딱히 더 애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전략적으로 쓰기 편한 논문들이 있어요. 예컨대 뭐 불가코프에 관한 논문, 솔제니친에 관한 논문 그런 것들이 이제 빨리빨리 썼었고, 사실 20세기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쓰기 쉬운 걸 골라서 쓴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심사 결과를 받아봐도 심사하는 사람도 별로 어렵지가 않았던 거죠. 술술 읽히고 이 연구자가 여기서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자기들도 지적하기가 되게 편한 거고, 그런 논문들이 있고요. 무리하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를 공부를 안 할 건 아니잖아요. 또 그거를 들고 또 낑낑 앓는 도중에 뭐 좀 더 그럴싸한 게 또 얻어 걸리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저런 시도를 이제 다 해봐야 되고, 어떤 게 좋은 거냐, 어떤 게 나쁜 거냐. 그래서 저는 심사를 할 때 수종의 계세 이상의 그 판정, 그러니까 이상의 그 점수를 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이상한 논문도 수종의 재심이나 계제 불가를 제가 때린 적은 없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같이 연구하는 입장에서 논문의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건 누구다? 바로 필자 자신이거든요. 연구자 자신이고, 이만큼의 논문을 써가지고 투고를 할 정도 되면은 문제점은 어느 정도 알 거고요. 본인이 고쳐서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할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적인 것을 고친다고 해서 논문 전체가 아주 통째로 본질적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내 재능이 요만큼인데, 그 다음 내가 이 작품에 대해서 공부한 것과 생각한 게 요만큼인데, 아무리 갈고 닦아봤자 요만큼이 나오는 거지 그 이상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한계를 또 인정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학술 논문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선행 연구 검토 있는데, 이건 뭐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요. 문제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차별적 선행 연구 검토 이후에 내 논문이 갖는 차별점이 뭐냐, 이른바 새로운 것이 뭐냐 를 이제 지적하라고 하는 그 심사위원들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데, 글쎄 저는 제가 대단한 학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많이 내려놓고 시작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전공이 도스토옙스키다 보니까 영문학 같은 셰익스피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네, 스트레스 받으시면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레퍼런스도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강박에서 우리가 해방되지 않으면은 논문을 뭐 못 쓴다고 봐야죠. 당초에 뭐가 새로운 거냐 말이죠. 그 문헌 유사도 돌려가지고 5% 적혀 있는데, 그 상한선 5%돼 있는데요. 뭐 한 2, 3% 나와요. 보통 돌리면, 제 논문 돌리면. 그 정도면 적어도 이제 표절은 아닌 거죠. 기계적으로 돌렸을 때. 그거 빼고, 그냥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성실하게 그냥 이제 이 논문을 읽고, 이 작품을 읽고 여러 레퍼런스를 이제 섭렵한 다음에, 이 작품에 대한 내 글을 하나 쓴다라는 그냥 소박한 목표를 갖고 이제 논문을 쓰는 거지, 도대체 너가 이 논문에서 뭐 무슨 새로운 게 있어? 뭘 새로운 걸 발견했어? 뭐 어떤 새로운 개념이 있어? 글쎄요. 그거는 바흐진도 쓰는 당시에는 그렇게 새로웠을 것 같지 않고요. 바흐진의 그 도스토옙스키 시학 같은 경우에도 앞부분의 대부분이 다 레퍼런스 요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하는 그 창의적인 얘기들은 당대에는 얘는 무슨 이런 개소리를, 혹은 이런 개소리죠, 이런 멍멍이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성학이라는 것도 바흐진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개념이긴 하지만은 그 개념 자체를 바흐진이 또 이렇게 맨 먼저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새로운 것에 대한 강박을 갖지 않고 겸손하고, 좀 뭐 우리가 많은 걸 못한다는 그거를 인정을 하고요.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이제 성실해야 되겠죠. 잠을 이렇게 12시간씩 자는 건 별로 성실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겸손하고 성실하게 논문을 예, 써야죠. 이제 고치는 일만. 네.
남았네요. 근데 고칠 때는 항상 태고가 제일 힘들지만 아무리 그래도 뭐가 제일 힘들다? 초고를 잡는 것이 그래도 되게 제일 힘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뭐 태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도스토옙스키의 학대받은 사람들, 아주 어릴 때 정음사 버전을 학대받은 사람들이었고요. 이제 새 번역은 상처받은 사람들, 모욕받고 상처받은 사람들, 네, 그런 제목의 이제 소설이었고요. 요거는 제가 키우고 있는 스킨답서스 중에서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거를 애플 스킨답서스라고 하나 보더라고요. 아이가 통깁스를 지난번에 했었는데 풋날에 제가 기념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